서머랠리는 이미 왔습니다. 이달 초쯤에 전해드린 내용이었죠. 당시 끝없이 오르던 엔비디아 그리고 기술주들을 두고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결국 실적 공포감 그리고 고금리 쇼크까지 겹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약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포함했을 때 10%가량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약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급한 게 중국 증시죠. 어제 연중에 최저치 떨어졌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2,894까지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인데요. 우리가 LPR 금리 인하할 때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진단한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어제 방송했는데요. 그렇죠. LPR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어제는 연중 최저치로 마감했고 장중엔 때는 2,9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2,901인데요. 이건 마감 지수입니다. 예. 장중에는 2,89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많이 떨어져서 아마 투자자분께서는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가 4만 선이 붕괴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3.6% 정도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하루에 3% 이상 떨어지면 플래시 크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제목에 플래시 크래시로 달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달 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도 저랑 같이 홍앵커랑 호흡이 잘 맞아서 서머랠리 가능성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서머레슨을 왔습니다 하고 그렇죠.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있었던 거로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보통 이제 서머랠리는 한 달간 10% 이상이면 서머랠리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10%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추가 서머랠리와 관계없이 좀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또 국내 증권사가 가장 많이 추천했던 엔비디아 주식을 비롯해서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면서 바이든 자진 사퇴 이후에 우리가 빅테크 쇼크 올 것이다 하는 JDA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많은 사람이 금리 인하 기대하지만 고금리 쇼크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좀 시청자분한테 이런 주제를 가져가면서 무거운 주제로 다뤘습니다는 그렇죠. 공교롭게도 오늘 미국 증시는 바로 빅테크 쇼크, 그다음에 사실 고금리 쇼크 이런 거로 인해서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테슬라, 알파벳 같은 2분기의 실적들이 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국채 금리가 4.29, 4.3%까지 근접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우리 국제응찰이 양호했다. 그 국제응찰이 양호했으면 금리는 떨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막판에 4.29까지 올라가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을 마지막까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시간은 내일이고 우리 시간은 오늘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하죠. 오늘 밤에. 근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26일이 되겠죠. 6월 통화정책 잣대가 되는 PCE 가격 상승률이 발표되는데요. 여기 좀 다소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빅테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빅테크의 어닝 쇼크, 그 다음에 고금리 쇼크 겹치면서 주가가 나스닥 지수가 3.6% 2년 만에 최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점이 엔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일본은행도 페드처럼 정치적 압력에 계속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전부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도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이미 전해드렸죠. 물론 후보긴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사실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불가. 그런데 양대 지표를 볼 때는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금리를 사실 9월 대선 이전에 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7월이 되든 그것이 9월이 되든 그 대선 전에 내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패가 갈리는 거죠.
트럼프 요구를 수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페드의 독립성이 훼손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지 않는다 하면 본인은 조기 개최 되겠죠. 파월이. 이런 쪽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지금 일본도 똑같은 정책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엔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엔화 강세시키는 요인입니다. 자막이 새 논력이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는 지금 기시다라든가 자민당의 사실 권력서 2에 해당되는 모태기 요 간사장이라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자민당의 간사장. 요 권력서 2입니다. 이 사람이 7월 회의 이달 말에 30일에서 31일에 일본에 회의되는데요. 여기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엔저에 따라서 굉장히 환투기 대상이니까 엔저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의 기시다라든가 그다음에 모태기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다른 시장 개입 백약이 무역이다. 금리 인상해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BOJ와 우에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조만간 발표된 2분기 성장률도 좀 전분기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상반기로 마이너스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수출이 그나마 엔저에 따라서 버티고 있는데 저기 아무리 기시다고 모태기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 그럼 엔다가가 되죠. 엔고가 되죠.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벗게 된 상태에서 수출마저 안 되면 경기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OJ와 우에다가 과연 기시다의 모태기에 사실 정치적인 이유를 빗대어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모습에도 압력에 굴복될까? 시장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페드와 파월은 트럼프 후보의 압력에도 아마 잘 견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일본은 정책 압력이 많이 작용되죠. BOJ라든가 우에타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독립성과 안정성이 그동안 옳습니다. 시장 어떠냐? 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럼 금리 인상한다. 그럼 엔다가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지금 엔화가 강세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는 정책 압력에서 밀어붙이면 엔화가 다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엔다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늘 엔달러 환율이 한때 156, 157은 가다가 지금 153엔대로 떨어지는 배경이다. 엔화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한번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사실 연준 BOJ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한 달 전에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BOK라든가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성태훈 대통령 실장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건 스텝진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연세대 교수일 때는 상당히 상당히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서는 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스텝이거든요. 라인 계층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성태훈 교수와의 관계없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이 대학교에 있을 때 정책 시장할 때 이렇게 바뀌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슨 놈은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한해서 압력을 가하느냐. 다른 것은 잘못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는 입장 또 이창용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은행의 동시성과 안정성을 생각해서 금리 인하 문제는 아무리 여건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금통위원과 그다음에 금통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야죠. 근데 정책 시장을 들어간 사람이 금통위의 대통령 임명권자 임명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또 금리 인하라 하면 뭐라는 겁니까? 금통위원은 왜 뽑아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페드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전 세계가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중앙은행이 점령당했죠. 누구에 의해서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서 이런 입장이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폴리코노미에 해당된다. 폴리코노미에 해당된다. 그래서 폴리코노미의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안정성까지도 훼손당하고 있다. 또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은행의 생명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쨌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급락하는 미국 증시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는 GDP 속보치가 발표되죠. 어떻게 좀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증시를 뒷받침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사실 국내 증권사가 당사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런 것을 끝에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달 초에 이미 차익을 실어해달라. 엔비디아가 가장 뜨거울 때 서머랠리는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차익 실현해 줍사 하는데 국내 증권사는 마지막으로 밀어붙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화당 전당대 직전 대비하면 보통 나스닥 지수가 10% 가깝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이게 증시가 거품일 때 전형적으로 포화머적을 마지막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경제TV에서는 그때 욕을 아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달 초에.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바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받쳐주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또 서학개미 입장에서 또 한국경제TV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좀 받쳐주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죠. 다행인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라지 패치, 이번에 버티면 소프트 패치, 버팀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일단 버팀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이 1.4%인데요. 지금 2분기 성장 예상치가 한 2% 정도 나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소프트 패치다. 1.4%에서 나온다. 그리고 일부에서 예상하는 2% 후반대, 이건 좀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일부에서 그렇게 제기하기 때문에 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야덴이 같은 사람들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보아 캐스터가 요새 예. 할 이야기 많죠. 그러니까 감각도 좋고 그래서 야덴이가 낫습니까? 최보아가 낫습니까? 했더니 이 최보아 캐스터께서는 그래도 야덴이가 낫습니다. 그런데 그제까지 야덴이가 뭐냐면 S&P 지수가 6천이 넘는다. 예. 이번에 플래시 크래시 떨어지기 전에 6천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덴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경제TV 캐스터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한테 전해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조차도 이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락하는 증시의 모습에 대해서는 2분기의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2%대만 나오면 좀 이렇게 급락하는 건 좀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는 것은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가는 자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떨어질 때 너무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 너무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 전당대회 때 계속해서 균형의 미학을 강조했고 그 한 달 전에는 차익 실현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달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 그리고 서머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증시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연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달 초에 국내 증권사의 이달 코스피 전망 보면 대부분 3천 선이 넘는다 이렇게 했던 시각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그런 증권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 오면 지금 말씀대로 7월 17일 이후에 지금 1개월이죠. 저게 이제 7월 17일 정도가 정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7월 11일로 나오나요? 예.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이렇게 비교적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저게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2,800 최고 정점이 예. 90일 정도 이렇게 예. 됐는데 지금 2,758 정도 어제 기록했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플래시 크래시가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우리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죠. 근데 어제도 이제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죠. 이런 가능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2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빅뱅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리틀뱅 정도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어제 빅뱅과 리틀뱅 이론을 토론해서 새로운 용어긴 하지만 예. 구조조정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조조정할 때 빅뱅, 중국은 아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파인 튜닝이 필요한 리틀뱅이다. 그래서 빅뱅과 리틀뱅 만들어낸 이론은 아니고요. 그인데요. 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이 지금은 예상은 한 0% 정도인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뭐든지 똑같은 수치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가 저렇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0%든 아니면 마이너스 0.1%든 나오면 2022년 4월 달 이 이후에 6개월 만에 사실 역성장 공포에 빠진다. 제로 성장 공포에 빠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1.3%로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전분기 방식입니다. 전분기 대비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3%는 에스터리크 4승 때리면 4.3%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다. 그러면 2분기는 성장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장률이 너무 낮게 떠진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좀 우려하실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장이 질적 내용입니다. 우리 성장률은 수출이 삼성전자, 조선, 대기업 이런 게 예. 대기업을 그렇게 적대시한다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버티고 있죠. 그렇죠. 현대차, 아주 현대차가 굉장히 우리 경제 성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정의선 회장이 어떤 혁신적인 2015년에 기아차라든가 어려웠을 때 노조 힘이 셌을 때 그때 혁신적인 사고로 해서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치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래도 대기업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또 예. 원달러율이 높은 수준 유지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불안 요인이 자꾸 되고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빠질 때는 자 침체. 오늘 이창정 총재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 경기 침체, 내수가 침체했거든요. 아. 그것도 MZ세대 소상공인 침체. 그거는요. 이창용 총재께서 금리 안정도,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예. 이거 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태윤 실장이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서부터 좀 금리 인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내수 침체가 성장의 발목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랑 뭐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해리스가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자, 우리 경제와 증시가 중요하겠죠.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저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까? 네, 그런 정치적 갖지 말고 남의 예. 나라 문제도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를 띄지 않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청자분께서 우리가 트럼프 대세론은 이게 베스트는 아니다. 세컨드 베스트 언제 상황에 따라서 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트럼프 대선,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프라이스를 해서 몰려갔을 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스라는 직전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해리스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바이든 고령 리스크, 바이든이 자장사였다니까 트럼프도 고령 리스크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 미국도 갑작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분위기로 확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비약적으로 지금 약전을 못 씁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보면 어제 사실 47대 45 됐습니다는 그렇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으면 좋을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사실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예.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받치고 있죠. 그렇죠. 증시 왜 그리 받쳤죠? 왜 그리 뭡니까? 한국을 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사는 거죠. 이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떠냐? 트럼프가 되면 전부 반도체 두들겨. 우리가 JJ 쇼크라는 표현을 썼죠. 예. 트럼프 강력한 최고 통선권자 토마스 애퍼슨을 비교했고 7대. 그래서 거기에 J. 예. 그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제인스 J. 이 사람은 뭐냐? 러스벨트의 출신으로서 빅테크 때려잡는다. 이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때려잡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양반대로 이렇게 트럼프가 되고 젠슨이 돼? 그러면 한국에
빅테크 업종에 해당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 우리 경기에 지통하고 증시 지통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이런 업종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이제 다행스럽게 오늘 해리스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시청자분한테 좀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굴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도체 첨단 기술을 육성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사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정치는 최고 통수권자는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우리는 대통령 유고실 때 사실 국무총리 역할에 대해서 명확지는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뭐냐? 사실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대선을 치르지 않고 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의 권한이 센 겁니다. 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바이든 정부의 이렇게 빅테크 육성책은 바이든뿐만 아니라 해리스도 담당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의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이 올라가고 중국의 격차를 벌였던 때는 아시겠 반도체 굵기죠. 굵기는 중국의 전유물이죠. 우뚝 일어선다. 중국의 전유물인데 이거 가지고 의지를 펴있지 않습니까? 미흡한 반도체 굵기다. 그래서 first track, second track, third track, 그다음 fourth track. 얼마 굉장히 바이든 정부의 첨단 기술 육성책이 얼마나 굉장히 오묘했습니까? 주도 면밀했습니까? 일단 안보와 관련돼서 중국 두들기기, 경제 패권, 첨단 기술 우위권 확보, 그다음에 반도체 가스사슬, 코로나19에서 공급망 확보, 공급망 훼손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가치사슬 재편. 그다음에 다자 채널에 이어서 자 동맹국의 니어쇼링, 프렌드쇼링 더 공고히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업의 협력사 간의 국가 차례 협력사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해리스가 만약에 바이든 정부를 이렇게 이어받는다 하면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냈던 반도체와 관련된 AI의 지원책을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IRL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굵기라든가 그리고 동맹국 간에 가져가는 여러 가지 통상법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공무원 문제가 있죠. 이런 반도체 첨단의 세법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경기에서 반도체 받쳐줘, 증시에서도 반도체 받쳐줘. 그러니까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런 쪽에 나오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와 증시 결국 미국의 첨단 기술 지원 이쪽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 맺어주시죠. 네, 중국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는 역시 트럼프 1기 때는 말만 떠들었지 중국과 격차, 중국을 적대한다는데 좁혀졌죠. 정책을 잘못 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는 뭐냐 트럼프가 중국을 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격차가 줄어들어서 2027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역전시키겠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아주 주도 면밀한 반도체 이렇게 해서 첨단 기술 육성책 때문에 결국은 뭐냐 중국과의 격차를 30년 동안 벌려시켰다. 중국은 지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어제 중국의 주가가 이렇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반도체에 대한 문제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영향을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보면 결국 반도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든 해리스 후보는 어떤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그다음에 한국의 증시 모습은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해리스가 좀 우위가 되면 이렇게 우리 증시라든가 경기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마음에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